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의 허정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정회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생생법률쇼에는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실까요? 전 남편의 빚을 아들이 떠안게 생겼어요. 제3자의 녹취,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가상화폐 투자 실패했는데 개인 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치매 환자에게 성추행당한 요양보호사 어머니.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적인 상식과 좀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죠. 목요일은 일상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일상의 로 시간입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함께 알아볼 법률 상식은 뭔가요? 예, 오늘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자주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바로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전세나 월세 이제 계약 만료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사실 이제 벽지나 바닥이 좀 훼손돼 있을 때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이제 저희 사연으로도 들어오는데 잦은 마찰을 빚는 사안인 만큼 좀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우선 이 원상복구, 원상회복의 의미와 그 범위부터 좀 알려주시죠. 예,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민법 제654조에서 제615조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15조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원상회복이라는 것이 정말로 임대차 개시 시점 그대로 돌려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낡는 경우 이런 맞아요. 경우에는 낡기도 하고. 네.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대상에 허용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고의적인 손상이나 형태 변경 등이 있을 때 이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벽지가 단순히 이제 햇빛에 변색되거나 가구나 가전제품 무게로 이제 장판이 눌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아니라 벽에 뭐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못질을 하거나 뭐 기르던 애완동물이 벽지를 찢어버린다거나 그럴 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벽지나 장판의 어떤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손상된 경우에도 원상회복 뭐 전액을 좀 물어내야 하거나 뭐 그런 부분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벽지나 훼손된 경우에는 이제 전체를 갈아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선 LA의 임대주택 수선비 기준 및 원상복구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남은 내구 연한만큼 그 잔존 가치를 산정한 후에 임차인의 과실비율을 따져서 산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판례 취지도 이와 같은데요. 인천지방법원은 2020 가단 251198 판결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목적물이 일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 임차인이 임대 기간 중에 그 목적물을 사용함으로써 임대차 목적물이 마모되어 생기는 가치 훼손 부분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이미 차임 등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임차인에게 더 원래 상태보다도 더 좋은 상태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라는 등의 이유로 네. 예, 그 비용의 일부만을 배상하도록 판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난방 기기를 이제 많이 틀다 보니까 이제 곰팡이 문제가 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곰팡이가 피는 게 사실 뭐 임차인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고 이 집 자체에 어떤 습기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따질 때 뭐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할까요? 예, 그 민법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조금 관리에 대한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623조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제 374조에서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일 때에는 채무자가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로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관리 책임을 지는 것인데 실무적으로는 결로로 인한 곰팡이 발생의 책임은 그 결로 원인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임대차 목적물에 구조적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임대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결로가 발생한 거라면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에 임차인이 부적절한 사용으로 그 결로가 생겨서 곰팡이가 발생을 했다면 임차인이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과 결로 발생 원인을 따라서 이제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결로의 원인을 좀 구체적으로 잘 밝히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집이 좀 오래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 급하게 이제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사실 또 임대인이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이 부분이 참 난감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좀 좋을까요? 예, 사실 저도 임차인이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임대인 분들께서 뭐 나는 고쳐줄 수 없다 이런 경우 저한테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변호사님인데도 그렇게 하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그 중개사 분에게 말씀드리는 네. 부분이 있는데 바로 민법 제 626조 제 1항입니다. 여기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임차인이 이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이를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임대인에게 사후적으로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만약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리 비용을 월세에서 공제하거나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아니면 소재기를 통해서 수리비를 청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록인데요.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또 몇 번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거나 카톡이나 문자로 수리가 필요한 사실을 좀 알렸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좀 수집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정말 급박한 경우라면은 자기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 좀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록을 잘 남겨야 한다. 이 얘기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좀 임대인분들이 임차인이 원상이 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 또는 보증금에서 그 부분만큼 빼고 주겠다. 이렇게 좀 통지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연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원상 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괜찮을까요? 이제 조금 얼마냐, 전액이냐 아니면 일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닥이나 벽지 이런 수리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그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이게 임차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공제할 금액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대신 이제 잘 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는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임대인은 원상회복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을 이제 좀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다만 이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원상 복구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쟁에 가면 또 막막해 하시잖아요.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나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방법도 좀 있을까요? 예, 저희
변호사로서 당연히 변호사 사무실 찾으라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네. 싶겠습니다만 사실 좀 그 비용이라든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방문 상담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고요. 조정 수수료가 들기는 하지만 뭐 소액 임차인이거나 아니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면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하고 LH에서 공동으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역시 운영하고 있고요. 역시 이것도 수수료가 부과되나 이제 일정 분들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별도로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임대차 분쟁 조절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번 어느 방법이든 좋으니까요. 한번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쪽으로 한번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곧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상식 전해드리는 일상의 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이혼을 하고 아들을 제가 혼자 키웠는데요. 네. 작년 7월에 이제 전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가지고 전 남편 앞으로 근데 채무가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상속 포기를 해서 다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 작년 11월쯤에 법원에서 이제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게 남았다는 통지서를 받았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바로 이거를 전달을 했고 이후에 이제 아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서류를 끓여가지고 소송을 진행했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이후에 이제 채무 소명 자료라는 거를 추가 제출하라고 보정 명령이 떨어졌다면서 저한테 이제 카드사 문자나 작촉장 이런 거를 좀 전달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문제가 이제 제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요. 네네. 이제 근데 그게 기각이 되면은 이제 아들 앞으로 3천만 원이라는 빚이 생긴다고 들어서 네. 제가 이제 특별한정승인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네. 이제 서류도 보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서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아,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 이혼하신 전 남편분의 빚이 지금 아들에게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넘어갈 수 있는 지금 좀 위험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법적인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옆에 이제 허정혜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이야기 나누면서 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상담하신 내용을 제가 좀 들어봤는데요.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상속 포기 신청은 하신 거는 확실한 건가요? 제가 딸 살
수도 있거든요. 네. 딸은 한번 포기를 했다고 확실히 듣긴 했어요. 네. 근데 아들한테도 했다고 듣긴 들었는데 그거 확실히 들은 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좀 관련해서 이제 법령을 좀 소개를 한번 드리면요. 민법 제 1019조가 이제 1항이 일반적인 한정 승인이고 3항에서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거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1항은 이제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한정 승인은 이제 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가실 없이 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3항에서 좀 알 수 있는 게 단순 승인을 한 경우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상속 포기와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상속 포기를 했다면 한정 승인이나 특별 한정 승인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상담 마치시고 나이 사건 검색에서도 사건 번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아마 아드님하고 얘기를 하셔서 우선적으로 상속 포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 결정문을 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결정문을 직접 보시거나 하신 건 아니잖아요, 아드님에 대해서는. 네. 근데 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그 부분이 변호사님도 인지를 했으면은 얘기를 해주셨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으셔가지고요. 뭐 지금 제가 자료를 다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어떻게 그 변호사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셔서 지금 진행하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전달받은 자료나 이런 것들에만 본다고 하면은 좀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망인에 대해서 채권자가 소를 제기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망인이 사망하게 됨으로써 그 아드님에게 소송 수개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상속 포기를 아드님께서 실제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을 그 채권 채무를 다투는 그 재판부에서는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재판부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이제 아드님한테 특별 한정 승인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망인에 대한 재판은 모두 종료되어서 이제 집행문이라는 게 이제 압류를 걸고 집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집행문이라는 게 아드님에게 승계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집행문 승계를 해준 그 법원에서 상속 포기 상태임을 모르고 특별 한정 승인을 안내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해결 방법은 좀 비슷합니다. 이 경우에 첫 번째에도 이제 현 재판부 그리고 수개한 사건의 재판부 여기다가 상속 포기 그 결정문을 받으셔서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도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 재판에 그런 거를 결정문을 같이 제출을 해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 이제 법원에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상속 포기 결정문을 제출하시고 이를 통해서 이제 승계집행문 부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판결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상속 포기를 이제 안 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서류를 만약 못 내면은 기각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상속 포기하고 지금 한정 승인 같은 경우는 안날로부터 좀 3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는 11월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은 그래서 하셨던 걸로 보이고요. 지금 변호사님이 따로 담당하시는 선임되신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자료들을 좀 같이 좀 찾아서 필요하다면 사실조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조금 받아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그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해서 이게 기간 연장도 좀 가능할까요? 지금 일단. 재판 중이라고 하시면은 기일 연기 신청을 좀 하시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이것도 이제 좀 선임되신 변호사님하고 뭐 소통을 하셔서 이제 뭐 기일 연기 신청이라든지 이런 재판부와 이제 소통이라든지 좀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각이 떨어지면 채권자한테 뭐 압류라든지 그런 조치가 들어올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채무가 이제 아드님의 채무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제가 아까 두 가지 사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우의 수를. 어떤 경우의 수에 지금 현재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미 승계 집행문이 다 나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로서는 바로 집행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내 아들이 이제 엄마 전 남편이 이제 상속비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조금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기각이 된다고 하면? 필요하시다면은 이제 파산 회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또 별도의 요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채권자들이 그 아들 회사에 뭐 전환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올까봐 또 걱정이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추심에 대한 법률이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심 관련 법에서 이런 거에 대해 그렇게 직장에 전화를 한다든지 집에 뭐 야간에 찾아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크게 좀 정상적인 채권자라든지 그런 기관이라면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사채라든지 다른 뭐 또 불법적인 추심이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별개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좀 보호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상속 포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보는 게 먼저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자녀분이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많은 좀 채무를 또 부담하게 될까봐 좀 걱정이 되셨을 것 같은데 전화하셔가지고 좀 알려드린 내용이 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게 특별 한정 승인 이 용어 자체도 좀 어렵고 이제 어떤 내용인지도 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법적으로는 이제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은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부모님이나 쉽게 이제 피상속인이라고 하면 부모님이니까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빚이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적극 자산이라고 하면 또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물려받은 돈보다 갚아야 될 돈이 더 많다. 채무로 인해서, 부모님의 채무로 인해서 갚아야 할 돈이 더 많다. 이럴 때 이런 거를 몰랐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알았으면은 당연히 이제 이거를 뭐 상속 포기를 미리 하셨겠죠. 네. 그리고 그게 아예 이런 걸 모르시는 경우에는 뭐 나는 빚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물려받는 차를 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니면 부동산을 팔았어. 네. 이렇게 되면은 단순 승인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승인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라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빚이 많았다라는 걸 알게 되면 한 번 더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원에서 이렇게 알려줄 때 이런 통지가 왔을 때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제 변호사를 찾아서 이렇게 특별 한정 승인을 하면은 뭐 채무 승인 이제 즉 물려받은 그 자산을 넘어서는 이상의 그 채무는 좀 면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이제 이걸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그 시간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이제 상속 포기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고인이 된 전 남편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소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망인의 사망을 좀 잘 모르고 그대로 이제 아들에게 좀 소송 수계가 됐을 가능성 이 부분까지 좀 짚어
짚어주셨는데 변호사님 오늘 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 특별 한정 승인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좀 그 이후에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렇다면 좀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네. 바로 이제 채권자들은 이제 그 채권의 만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집행을 하려고 할 텐데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은 이미 네. 늦었다면 좀 어렵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본인의 소득이나 아니면 자산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많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오늘 아마 잠시 후에도 관련된 내용이 네네.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회생이나 회생이나 파산이나 파산 이런 부분도. 걸 좀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신 내용 중에 이것만큼은 좀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이미 몇 번 강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가장 급선무가 상속 포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좀 바로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알려드린 내용 바탕으로 이제 좀 잘 대처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입사 때부터 단짝인 직장 동료가 있는데요. 그 동료가 최근 저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듣고 있다며 모멸감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사실 저도 몇 번 목격한 바가 있어 평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도 겪을지도 모를 일에 동료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 고민을 해봤는데요. 고민한 끝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원증 녹음기로 상사가 욕설을 할 때 녹음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녹음을 하려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녹취란 게 증거로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네. 정말 이 친한 동료를 좀 돕고 싶은 마음에 대신 내가 녹음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지금 마음을 먹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얼핏 듣기로는 이제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을 하면 이거 좀 불법인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제3자가 직접 녹음한 이 파일 합법적인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건가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요. 형사소송법과 달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하는 증거라고 해서 그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는 안 될 수도 있지만 민사 어떤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 해주셨고, 사무실에서 이뤄진 대화 같은 경우에는 어떨지 좀 궁금한데,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녹음하는 건 이제 좀 공개된 대화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이제 들리는 지근거리에 있겠습니다만은 네. 공간과 상관없이 대화에 내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대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역시 공개된 대화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네. 그럼 녹취가 증거로 인정될 때,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네, 녹취는 이제 폭행, 협박 이런 것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 게 좀 편합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와 관련해서 형사적으로는 사인에 의한 위법 수집 증거라는 쟁점이 있습니다. 아마 MC님도 열심히 같이 아실 텐데, 예, 이런 쟁점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법원은 그런 불법성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 기여하는 정도라는 척도를 두고 비교 형량을 해서 증거 능력의 인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인의 위수증은 이제 수사기관의 위법수집 증거와 달리 형사사건에서도 그 증거 능력을 넓게 인정하고 있고요. 민사사건에서도 역시 그 형사사건보다도 더 넓게 인정이 되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듣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은 이 녹취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녹취가 없으면 다른 증거를 사실상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녹음 말고도 확보 가능한 다른 증거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녹음이 없더라도 주변인들의 진술이나 구체적인 정황, 피해자의 연속적이고 신빙성 있는 기록 등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오늘도 A땡땡 과장님이 나에게 뭐라고 했어 라고 계속 지인들한테 카톡을 계속해서 남겨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기록을 적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이렇게 주변 동료들한테 전하는 것도 네. 좀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군요. 네. 요즘에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 사망을 할 경우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 건수도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2019년에 20건에서 2023년 18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해서 잘 이렇게 회사가 징계를 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분리하면 좋을 텐데, 사실 많은 또 회사에서는 이 회사 측이라든지 상사로부터 2차 가해를 오히려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좀 좋을까요? 예, 뭐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같은 것들에도 보시면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이나 법에 따르면 이렇게 직장 내 이제 2차 가해가 이루어지거나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해를 볼 경우에는 피해자는 이제 근로 감독을 하고 있는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이런 곳에 신고를 통해서 회사 자체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회사 자체 조사가 이루어질수록 할 수도 있고요. 네. 다른 방법으로도 이제 피해자 자체의 심리 상담 같은 걸 지원해주는 그런 기관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 지원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이게 회사 생활이라는 게 인간관계가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을 좀 차지하잖아요.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리는 부분의 일상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면 굉장히 좀 괴로울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뭔가 재개하기도 쉽지 않고 재개하고 난 이후에 삶도 좀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 인정되는 사례가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만 계속해서 직장의 괴롭힘이 좀 반복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관련된 최근 기사를 보면은 근로자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법이 피해자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회사뿐만 아니라 법 역시 피해자를 지켜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불신과 무력감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까지 선택하는 직장인들도 좀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 막기 위해서는 어떤 좀 해결 방안이 좀 필요할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이 기존 형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이를 적법하게 해결하지 않는 기업과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가 좀 실효성을 갖추려면 좀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친구가 돈 버는 걸 보고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금이 없다 보니 빚을 지게 됐는데요. 지금은 채무가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빌라에 살고 있는데 제 명의입니다. 시세 1억 2천만 원 정도의 작은 빌라인데요. 매매할 때 대출을 많이 받았고 지금은 6천만 원 정도 남아있네요. 가족은 아내와 저 둘뿐입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도 있고 마이너스 통장과 제2금융권 대출도 있어요. 답이 없어서 올 초에 가상화폐 다 정리했는데 그 뒤에 엄청난 상승장 오는 것 보고 우울함이 말도 못합니다. 직장은 대기업 하청업체에 다니고 있는데요. 정규직은 아닙니다. 계약 기간 1년 남았는데 계약 연장이 될지 모르겠어요. 잘하면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급여는 연봉 4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집 대출금, 자동차 할부금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개인 채무 변제가 어렵습니다. 아내는 어린이집 교사였는데 몇 년 전 교통사고 당한 후 후유증 때문에 계속 일을 쉬고 있어요. 사방이 하얀 벽인 것처럼 답답해서 결국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고정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처럼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비정규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사실을 알면 많이 놀랄 것 같은데 아내 모르게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까요? 참 여러모로 좀 어려운 상황에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진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일정 금액을 갚은 뒤에 이제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 바로 개인회생 제도인데요. 요즘에 이제 이 개인회생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최근에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조정 신청자는 18만 5천여 명으로 2006년 이후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올해 5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채무조정 신청한 개인이 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과 다르게 오히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영업자 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의 금융권 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총 10조 8천억 원 수준으로 한국은행이 200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수치라고 합니다. 네. 정말 요즘에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연 주신 분처럼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인해서 채무가 발생했을 때도 개인 회생이 좀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도박이라든지 개인 회생이라 이런 투자에 따라서 네. 손해를 보신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개인회생의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법 행위로 인한 채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가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소위 빅투 탕감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때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주식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발생한 손실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일각에서는 비투한 사람들의 빚까지 탕감해줘야 하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이제 사실은 개인이 리스크를 부담하고 진행한 도박 수준의 가상자산 투자의 결과 발생한 빚을 탕감해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가상자산으로 좀 이익을 봤다고 해서 사회에 환원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봤을 때 국가가 이제 이거를 도와준다라는 거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판례는 이제 도박 빚의 경우에도 법원이 실제로 이를 분할 변제하고 있는 경우라면 개인 회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똑같이 이제 이런 주식 투자나 가상자산 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개인 회생 신청을 할 때는 그 자격 요건이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알고 있거든요. 기준이 좀 어떻게 될까요? 뭐 현재 뭐 채무 범위라든지 뭐 자산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개인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 소득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인 경우 10억 원, 담보 채무인 경우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일정한 수입이 있는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안정적인 소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이제 사연 주신 분도 지금은 사실 정규직이 아니고 또 계약 연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어떨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의 목적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지만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 자격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취직해서 현재도 일하고 있는 급여소득자와 현재 영업 및 수익을 내고 있는 자영업자 등의 영업소득자여야 하고 법원이 판단해서 실제로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요. 실무적으로 법원은 일반적으로 계약직 직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사례에서도 신청인의 급여소득을 인정해서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를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아내가 지금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 될까봐 이 부분 좀 염려가 많으신 것 같아요. 개인회생의 경우에 뭐 다른 사람들, 뭐 가까운 가족이 모르게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하진 않습니다만 비밀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송달 문제도 있고요. 네. 우체통을 누구보다 빠르게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절반 정도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 비밀로 지금 남겨놓으신 건가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셔서 도움을 마무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법원에 이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은 채무와 소득에 대한 심사를 좀 하게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변제 계획안이라는 걸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변제 계획안 세울 때 어떤 점 좀 유의해야 할까요? 예, 채무자분의 소득과 지출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변제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하고요. 변제율 역시 채무자의 소득과 지출, 채무액 등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변제 기간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등 법원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도록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법원에서 볼 때 이게 전혀 사실과 동떨어진 그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거나 하면은 이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계획안을 작성하셔야겠습니다. 네. 개인회생 신청이 신용도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물론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체로 신용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회복에는 좀 5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뭐 당부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인회생과 유사한 파산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 제도 등이 또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채무액의 한도나 변제기간, 연체기록 정보의 보관 등에 있어서 차이점이 존재하거든요. 때문에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인지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 필요하시다면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여러 쟁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마지막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60대 어머니께서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셨는데요. 요양원 특성상 노인 환자가 많아요. 어머니께서 돌보시는 어르신 중에 치매 노인이 계신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가슴을 터치하거나 엉덩이를 움켜쥐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처음엔 놀라셔서 우연히 그랬겠지 하고 넘겼지만 이후 비슷한 일이 이어서 발생했습니다. 요양원 측의 말에서 CCTV를 돌려봤지만 보통 환자의 옷을 갈아입힐 때 일이 일어났다 보니 환자 침대 커튼으로 인해 영상에는 찍히지 않았다고 하네요. 게다가 해당 노인이 경증 치매 환자이다 보니 병원에서는 어머니 말을 믿어주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환자에게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요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3년간 근무한 요양원인데 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야 저에게 이런 일들을 모두 얘기했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해당 노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증거가 없고 상대가 치매 환자이다 보니 처벌을 안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데 그럼 고소를 해봤자일까요? 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요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제 성추행 신고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한다고 해도 지금 딱히 증거가 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성추행 신고를 할 때 피해자의 어떤 진술만 있는 경우에도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나요? 예,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밀실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고 혐의에 부합하는 증거는 지금처럼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는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터잡아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 그 진술의 신빙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특히 이제 성추행을 한 이 상대방이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지금 치매 환자인데요. 이런 경우에 뭐 심신 장애로 인해서 뭐 변별력이 없다, 뭐 변별 능력이 없다 이런 이유로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 좀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치매 노인의 성추행 사건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지는 피고인의 심신 상태가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의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피고인이 치매로 인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고요. 이 사건 같이 가해자가 경증 치매인 점 그리고 커튼 안에서만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라는 점을 비춰보면 네네. 이거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약간의 고의가 있다고 네, 볼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이런 점들을 보면은 잠시 심신장애나 변별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경증 치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사리 분별이 아예 불가능했던 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법원에서 좀 이렇게 어떻게 판단을 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당연히 피고인 측에서는 이제 나는 그 치매를 앓고 있다라고 할 거고 검사 측에서는 이제 그게 중증이 아니다라고 해서 유죄를 네. 주장을 하게 될 텐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피고인에 대한 그 진료 기록일 것 같습니다. 진료 기록을 봐서 실제로도 그러한 범행을 저지를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따라서 좀 판단이 될 텐데 지금 단순 경증 치매의 경우에는 뭐 제가 이건 사건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만은 경증 치매 정도로는 이게 심신장애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성추행 사실을 요양원 측에 말했을 때 사실 뭐 별다른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은 걸로 좀 보이거든요. 원래는 요양원 측에서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뭐 어떠한 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네, 뭐 법적인 의무가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를 어길지 형사처벌을 하는 그런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좀 안타까운 점은 분리 조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해당 환자의 담당 요양보호사 배정을 변경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좀 방지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요양원을 결국에 이제 자발적으로 좀 그만두시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안 돼서 좀 억울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뭐 실업급여 신청 무조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 사유에 좀 기재되어 있는 것도 좀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를 토대로 한번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시고 네. 지급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시되 형사사건에서 그러니까 행정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좀 참고할 수 있도록 형사고소와 병행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이제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허정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양한 분들의 사연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법률 내용들 있으시다면은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도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